네, 안녕하세요. 유재일 스튜디오 오늘 처음 방문했어요. 뭐 네. 이렇게 잘 꾸며놨다는 소문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불러주길래 한번 왔습니다. 여기 또 온 김에 또 네. 이제 우리가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유리 네. 그 이제 일본 여성인데 일본 국적 가지고 있고 또 일본 여성인데 네. 비혼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정자를 이제 일본 정자은행에서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댓글을 읽어보고 네. 깜짝 놀란 게 네. 젊은 남성들 특히 남성들도 저기 사유리의 그 비혼 출산에 대해서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뭐 또 배현진 국민의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자랑스럽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인가?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리 이 비혼 출산은 남편 없이 자녀를 낳을 권리, 네. 그리고 비혼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또 이제 페미니스트 경우에는 가부장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그 일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비혼 출산에 두 가지 측면이 네. 있는데 하나는 네. 그냥 아버지 없이 낳았다라고 했을 때 비혼 네, 출산이라고 네. 할 때 결혼을 안 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성관계 없이 네, 네. 정자은행 방식의 출산이냐 네, 네. 이거 한번 포인트를 좀 짚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정자은행도 한국에도 공공정자은행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에 생겼으니까 벌써 한 4년 됐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혼 여성들의 문의가 굉장히 늘어났대요. 네. 어. 지금 여기서 이제 허수경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론화의 추세가 다른 게 네, 이유가 있죠. 네, 네. 이거 얘기 한번 할까요? 네, 네. 보도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네. 보도 자료를 낸 거죠. 네. 네. 여기서 뭐 2018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포럼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 그 이걸 보면 벌써 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 차별 없는 비혼 출산에 대해서 이미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는 그런 방증이 되는 거죠. 여기서 김상희 부위원장. 예, 나오죠. 그때는 이제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위원장은 대통령이에요. 무조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이에요. 네. 그 장관급 김상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이미 이 비혼 출산에 관해서 아주 다각도로 이게 공론화 작업을 이미 했었어요. 네, 그게 2년 전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자은행 같은 경우가 네, 정자은행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게 우생학으로 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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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은행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매매가 되는데 네, 네. 지금 판매하는 거죠. 네, 판매가 되는 거죠. 판매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뭐 법으로는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네, 네, 네. 아버지 없이 어떻게 하다가 남성이 무책임해하고 뭐 그래서 비혼 출산이 방황이 되는 미혼모나 이런 네.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반대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정자은행식으로 이 정자은행에서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 네, 라고 여성이 결단을 하고 그 정자도 내가 고를 거야 네, 네. 라는 선택을 해서 비혼 출산을 정자은행 방식으로 비혼 출산을 하는 게 이렇게 장려하고 차별 없이라는 말을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사실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집을 사고 세금을 내고 이런 우리 인류 사회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정상 가족의 그 방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출산을 많이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비혼 출산을 이렇게 먼저 내세워서 네. 거기다가 분가가 또 이게 분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써온 게 있는데 이게
포용 돌봄과라고 이제 분과가 있어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안에 거기에 보면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 그런 가족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레즈비언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게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사유리처럼 정자은행에서 받아와서 비혼 출산도 할 수도 있고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 저기 다양한 가족 지원, 비혼 출산을 장려 어떻게 이 정책을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마디로.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유리건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기에 응? 대통령 직속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관련된 이제 용어 선택에서부터도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이 얘기 아까 또 네. 얘기하실 거잖아요. 네, 네. 뭐 성재생산권 이야기 이거 좌파냄새 엄청나죠. 이게 여러분? 모두를 위한 성재산권 이야기 저는 이 리프로덕션 응? 재생산 재생산이라는 것은 그 마르크스 엥겔스 계급사회 이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재생산이란 말 자체가 이제 예.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막시즘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나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성재생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보세요. 여기 보면 시포지엄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마르크스가 성재생산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것은 여성이 상속자를 번식하는 거죠. 번식을 해서 재생산해내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노동력을 재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거는 나는 모도가 아니에요. 좌파로부터 파생되는 이 네. 뉴레프트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네, 네. 68혁명 이후로부터 네. 생산된 뉴레프트가 올드레프트하고 막 우리나라는 다 짬뽕이죠 뭐. 그쵸, 이제 네오막시즘인데 저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성재생산이라는 말을 쓰고 이거 보시면 이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그 세미나를 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뭐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는다고 그러면서 저분은 아마 그 서형수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분은 예 서영수 씨 맞죠? 나백주. 그럼 수목에서 예 지금은 이제 서영수 부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성재생산이라는 말을 나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비혼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인 줄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유리 비혼 출산 이런 거 네. 얘기 나와서 네. 사유리가 그랬나 보다 하는데 네. 사유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 뭐해서 공론하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거는 사유리 얘기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에 배경적인 사회적 에너지, 운동적 에너지, 우리 그 운동사회 내에 에너지가 있었고 그 네, 운동사회 내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거를 국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움직였었던 것들이 있었다. 입법, 행정적 뭐 여러 가지 네, 예산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저출산에 쓴 돈이 지금 130조? 제가 최근까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쓴 돈이 130조 여태 누적이 된 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을 제대로 결혼하고 주거를 만들어주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쓰고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아니 이거 어떻게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쓸 수 있나 어떻게 이게 비혼 출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통령 직속에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이 정부가 어떤 정권인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참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 있잖아요. 네. 이 정부 출범하고 이제 농공행사 할 때 그때 이제 멀쩡한 사람들 정말 문재인 캠프에 많았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들이 자리에 못 가고 거기서부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쪽에 스피커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를 향해서도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저를 박살을 내기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인간들 미쳤다. 그때부터도 이제 저도 이상하게 돌아가네. 네. 이상하게 돌아가네. 네.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되게 중도적이고 네. 상식적인 걸 같이 캠프에서나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실제로는 그냥 생 좌파 새끼들이 생 좌파 중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이고 민족해방론자들이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뭐 거의 그걸 장악해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이 정부의 진행이. 네. 그 아까 그 성재생산이라는 것도 그 마르크스 계급사회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이거든. 용어가 우리가 용어를 보면은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다고 노동자들한테 잘하냐? 네, 그러니까 네. 노동자 파리를 할 뿐, 네. 노동자 파리하고 자영업자 파리를 할 뿐, 네, 네. 이 인간들은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나라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들 삶만 개선하잖아요. 네, 네. 인마이 파켓. 예. 제가 이번에 이 사유리 비혼 출사를 보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데 제가 젊은 남성들 반응을 좀 유심히 이렇게 좀 봤거든요. 댓글들이 이러고. 네. 그 20대 남성들도 굉장히 좋게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요즘 젊은 여성들이 저 자녀를 출산을 안 하니까 그거를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응원을 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어린 댓글도 있더라고. 아이 어차피 쓸모없는 정자 뭐 좀 나누면 안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선망하는 남자의 남자와 연애는 못 하는데 선망하는 남자의 애는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남자 연예인이 정자은행이 합법화되고 정자은행 거래가 합법화된다고 했을 때 네. 남자 연예인 한 명이 내 정자 팝니다 하면 그 남자 정자 받아다가 네. 몇 천만 원 주고 사다가 자기 애 낳을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만 나와도 네. 몇십 명 몇백 명 있다니까?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한국 공공정자은행이 있는데 주 5, 6회 정자를 빼고 제공하고 월 20만 원. 그 진짜 저렴한 거지. 에너지 값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면은 가격이 아마 나는 천차만별이고 레벨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우생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응? 벌써 키도 185 이상? 그러니까 그 덴마크 그 세계 최대 공공정자은행이 덴마크에 있거든요. 네. 그 덴마크의 금발의 푸른 눈에 키 185, 190 가까이 되는 진짜 건강한 그 덴마크 공공정자은행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 정자은행 방식으로 애를 낳으면 이건 우생학이라고요. 우생학이죠. 우생학이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동물을 할 때는 품종 개량을 하거든요. 그렇죠. 품종 개량을 하면서 도태시키고 그래서 이제 말 잘 듣고 강아지가 됐건 소가 됐건 육질 좋은 거로 이렇게 도태시키고 셀렉션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그런 셀렉션을 종족 단위로 전쟁을 해서 뭐 이렇게 셀렉션을 해왔는데 이거는 한 사회 내에서 한 사회 내에서 그냥 이런 인간 육종이 돼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문제보다 도태되는 사람은 그렇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엄이나 기타 등등이 무너져 그렇죠. 내리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지금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거에서도 문제는 누군가의 열패감, 나는 졌다라고 열패감, 그리고 승자의 우쭐함. 네, 근데 네. 과연 이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공정하거나 뭐 약사를 보호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후손도 못 남기고 그냥 그렇죠. 그냥 고독사 내지는 뭐 돼버린다. 도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네. 물꼬를 틀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뭐 이 네덜란드에 뚝이 터지는 게 조그만 구멍에서 하나가 이게 뚝이 터지듯이 이게 어느 순간 이 판도라를 이게 좀 열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게 매매가 된다거나 그리고 이게 뭐 이런 판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게 연결되면 종교에서 그 종교 교주가 아니면 뭐 왕이 여러 몇백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자기 씨를 뿌리는 이런 식의 것들이 만약에라도 허용이 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최근에 정말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 남성이 이제 정자로 이제 총 33명의 자녀를 이제 정자로 이렇게 기증을 받았는데 이 남성이 누구냐 하면은
정신병력 전과자였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작 기증을 한 게 36명이래. 네. 전 세계에 36명의 아빠가 된 이 남성이 정신병력의 전과자의 강도에 막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작 그 은행에 가면은 다 이제 검증을 한대요. 네. 근데 이 남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거야. 네. 박사 학위도 없으면서 박사라고. 얘기 있다고 예, 예, 예. 뭐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진 예. 거지.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은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가족에게 무슨 서류를 보내면서 이 남자의 신상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막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찾아내니까 이 남자가 강도 전과에 정신병력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남성은 자기가 자수를 이미 해버렸어. 그래서 처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정자 받은 가족들이 그 은행. 정자 은행을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무려 36명이 정신병적인 유전병을 타고나는 거죠. 그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아,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누굴 배제하면서 누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인간 사회가 오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셀렉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거는 좋은 정자, 이건 나쁜 정자 딱 한 다음에 그것도 나쁜 정자도 걸러내지 못하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그리고 또 이걸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원한다라고 하는 게 그 사회적 특성에서 그냥 그 다양성은 파괴되면서 그냥 한 성질의 성격은 우르르 몰려가는 거. 예, 예. 무조건 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몰려가는 게 과연 사회적 안정성으로 네. 맞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장차 우리의 그 인류의 미래가 네. 정말 그 어떤 식으로 변할지 굉장히 이게 두려움이 앞서고 나치가 그 아리안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 다른 걸 다 도태시킨 것도 생각이 나고 정말 그 두려운 생각부터 먼저 드는데 너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적어도 있잖아요. 그 왜 그 상속법이나 이런 것도 걸리지 않아? 내가 만약에 그 정자은행에서 규정을 받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재산을 안 주고 싶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 재산을. 쟤는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응? 그렇게 되면은 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상속법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누구와 누구의 자식이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유전적으로 법적인 거하고 유전적으로 뭐 다 뒤섞여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거죠. 이런 예, 식이 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소수의 그 문제를 보호하는 게 잘못하면 그 사회의 그렇죠. 근간 자체를 허무는 방향의 예. 위험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좀 많이 검증을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 진보주의자들이 그냥 덥석덥석 네. 너무 큰 걸음을 내걷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PC주의도 사회적 약자, 사회적 뭐 소수자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수를 오히려 억압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시무시한 이제 세상이 이 도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68 혁명 당시에 이제 레디칼 페미니즘이 확 휩쓸 때 메리 셀러 기어 하트라는 내가 겁진 페미가 있었는데 이 지구상에서 전 세계 남성들은 10%만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시소만 있으면 된다니까. 시소만. 정말만 있으면. 근데 그 말이 난 지금 와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자 10%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번식하는 데 있어서 10% 남자의 정자와 애는 여자가 낳는 거고 남자는 정자만 제공하면 된다. 이런 10%만 뭐 이런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70년 초반에 벌써 이 레디칼 페미들이 했던 얘기야. 그리고 그런 성향을 이게 문제는 민족해방 그 NL들이나 이런 그 레디칼 페미니즘이 자기들이 그렇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숨겨.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좌파들 중에서 문제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당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권력을 지향하면서 자기들이 권력은 지향하면서 자기들이 어떻다라는 거는 숨기고 권력을 잡고 나서야 지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예, 그게 항상 이중잣대예요. 저는 좌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이중잣대거든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로 이중잣대예요. 자기가 무슨 뭐 맨날 독박 육아, 독박 가사 노동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 역할을 어, 아버지가 하고 있던 경제적 역할을 국가에서 해라 이거죠. 페미니즘이 권력을 계속 강화하면 정말 여러분 완전 헬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엔 어떤 이 뉴레프트나 이런 사람이 어떤 가지 그러니까 일본의 적군파 같은 짓을 해서 그냥 도태됐 다른 나라들은 다 도태됐어 이런 좌파들은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남북 뭐 이런 거에다가 뭐 공안 뭐 민주화 과정 이래서 이런 좌파들이 다른 그냥 구좌파 신좌파가 막 뒤섞인 상황에서 이런 급진적 좌파들이 그냥 스물스물 정상인인 것처럼 생존을 한 나라예요. 다른 네. 미국이고 유럽에서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죽었다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 K 페미니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더 독하고 더 변종으로 변해버린 거죠. 네. 그 참 이게 페미들도 이중잣대인 게 너무나 성윤리에서 이중잣대인 거야. 늘 낙태를 찬성하고 그러면서 비혼 출산을 할 권리를 달라. 이것이 가부장제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길이다. 네. 너 어째서 이렇게 늘 이중잣대를 대는지 이게 하여튼 정말 그 종특이야 정말. 지금 좌파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좌파가 모두 다 이렇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이렇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좌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불응을 해야 될 우파 세력이 안 보이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남녀들이 결혼하고 연애해서 아이 낳고 출산하고 가정과 그런 루트가 아니라 네. 벌써 이게 비혼 출산에 대한 이렇게 막 심포지움을 하고 네. 성재생산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다 여기 여성들이에요. 왜 남성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거부터가 벌써 남성들을 배제한 거잖아.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들어가서 위원회 속에 쭉 제가 명단을 다 봤어요. 다 여성들이야. 싹 다 여성들 다 이대 여성학과, 이대 네. 사회학과 계열 사람들이 싹 잡고 있죠, 뭐. 이 자체가 벌써 남성 없는 출산이라는 그걸 나는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보지 않아도 그냥 이대 출신들, 이대 대학원 출신들이 싹 다 깔고 있지. 뭐. 안 봐도 비디오. 네. 아. 그래서 이런 게 또 있더만 네. 이렇게 국내는 이제 이거 사유리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야.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들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당연히. 네. 그런데 그 비배우자일 경우에는 네. 조항이 없대. 네. 그 비배우자가 없으니까 배우자가 없을 배우자 경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동의가 필요 그래서 없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다만 이제 대한산부인과나 이런 그 정자은행에서 또 구매하는 게 불법일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공공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기나 정자나 이런 거는 생명과 관련된 네, 거를 공식적으로는 매매가 안 되게 돼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매매를 하지. 예, 근데 생명윤리법이 강화되는데 이게 황우석 사태 때 그 이후에 이제 생명윤리법을 강화를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한산부인과나 이런 쪽 그 의료계에서 협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비혼 출산을 장려하려면은 아마 의료계 압박이 굉장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 이 정자은행도 종류가 있더만 네. 3가지가 있어. 어떤 그러니까 국가 정자은행이 있고 네. 또 공공 정자은행이 있어. 네. 그리고 상업적 정자은행 이 3가지가 있어요. 이 그래요? 은행도. 그러니까 국가 정자은행이라는 것은 중국.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크니까 지방 정부에 따라서 네. 국가 차원에서 정자은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하고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국가 정자은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정자은행 이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도 공공정자은행이 있거든요. 프랑스, 일본이 공공정자은행이야. 그러니까 사유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자은행에서 받은 거야.
그 외에 또 상업정자은행이 있어. 상업은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이게 덴마크라는 거야. 덴마크, 미국. 그건 상업정자은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패미들이 덴마크 정자 수입해달라고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엑스 소린가 했더니 이게 상업은행인 거야. 덴마크는. 정자 수입해 주세요. 네. 그 어디 올라오지 않았어? 그게 어디 그 뭐야 그 청원 하는 데서도 덴마크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엑스 소린가 했더니 그게 상업적 정자은행인 거야. 정자은행도 종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뭐 또 뭐 민주당에서 한정혜 의원인가 뭐 네. 강조 뭐 사유리법을 제정하겠다 어쨌다 하겠는데 네. 머지않아 이제 아마 등장하지 싶어요.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벌써 비혼 출산 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왜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왜 하지 않나요? 그거를 못하게 하고 네. 응? 비혼 출산이 웬 말이야. 아이가 태어나 보니 아빠가 없어. 네. 나는 어디서 왔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이러면 얘야 너는 뭐 어디 이 정자은행에서 너를 사왔단다.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였을까요? 아이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 너는 5천만 원짜리 정자였단다. 네. 그래서 나는 그 자녀에게 대한 그런 그 굉장한 그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이거는 네. 응? 저보고 뭐 보수적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굉장히 그 우리 그 인류 자체에 굉장한 이건 큰 위협이고 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저는 존엄성, 그 아이의 정체성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선망하는 남자와 연애는 못하고 선망하는 남자의 애를 낳아놓고 그 애를 보고 대리만족? 자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 그 어. 이게 대단히 집착을 가지고 예. 애완동물도 아니고 예. 아이 자녀이자 남편이자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심리 속에 그런 게 완, 사실 있어요. 또. 완전히 자기가 독점하는 네. 그리고 뭐 자기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그렇죠. 그 실제로 넌 나를 버릴 수 없어. 네. 실제로 제가 어떤 가수라고 생각하니 좀 유명한 가수예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어머니랑 살아.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우리 아들은 나의 아들인 동시에 남편이다. 나는 그런 말을 참 방송에서 스스럼없이 하는 거 보면 여성들이 심리 속에는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있잖아요. 분리불안이 강하면 분리불안이 강하고 애정에 대한 내가 사랑을 받는다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그건 집착적인 증상을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가 아이가 독립된 개체로서 네. 그 아이는 그러면 어디서 존엄성을 찾고 어떤 정체성을 찾냐고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들려먹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